네, 주요 뉴스들 키워드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청와대 그리고 정부 부처를 통째로 세종시로 옮기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인지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합니다.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을 언급한 뒤에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통째로 이전하겠다는 문제를 꺼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 그리고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일자리와 주거를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건데요. 과연 어느 정도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행정 수도 이전 이야기는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대전 충남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진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배경을 보면은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당이 부담을 갖게 된 부동산 논란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요. 네. 수도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하지 않고는 네. 규제를 또 강화하거나 또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의 다른 관계자도 역시 최근에 어떤 이런 상황이 배경이 된 것이 맞다고 설명하기도 했죠. 행정수도 이전이면 청와대도 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청와대가 간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게 그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다가 네.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났잖아요. 네, 2004년이죠. 예. 당시에 신행정수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당시 헌법재판소의 논리는 이래요. 수도가 서울이라는 거는 관습헌법이다. 관습헌법. 예, 헌법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청와대나 국회 등 주요 기관을 옮길 경우에는 수도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수도 이전은 헌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불문헌법, 관습헌법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는 네. 그런 과정에 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을 바꾸지 않고 법률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도를 바꾸는 거는 위헌이라는 그런 논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런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 논리를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민주당 쪽에서는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미 1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또 청와대 국회는 아니지만 많은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갔지만 큰 문제 없지 않느냐라는 네.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를 강조했는데요. 이번에도 여야가 합의해서 특별 법을 만들면 이런 수도 이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야 합의를 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달았는데 그럼 야당 입장이 중요하다는 건데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수도권 인구 분산 얘기에 대해서는 직접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달 13일이었죠.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고 또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어떤 심리, 이런 심리를 해소하지 못하면 부동산 대책 성공할 수 없다고 이미 지적을 한 바 있는데요. 네. 하지만 어제 제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게 수도 이전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에 준해야 한다고 했는데 네. 이거를 법률로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네.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인데요. 행정수도 이전은 바람직하다면서도 이거 이제 와서 이거를 꺼내는 어떤 그 정치적인 저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네. 또 반면 정의당은 이거 수도 이전 우리가 하던 건데. 정의당 공약이다. 예.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진지하게 하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제 청와대는요.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라면서 여야의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거 진짜 갈까요? 청와대나 국회가? 정치권의 논의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개헌을 이제 하자는 개헌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낸 것이 아니냐라는 네. 지적도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요. 이런 행정수도 이전을 이제 의석 수로 밀어붙일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네. 따라서 왜냐하면 이제 당장 보수 여당의 어떤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공수처장 사안도 임명 등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른 사안이 다 여기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통합당을 설득하고 통합당과 함께 예. 의견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 정치권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모닝 키워드. 네, 모닝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28년 만에 첫 휴가. 택배 사업이 시작되고 처음으로 택배 없는 날이 지정이 됐습니다. 바로 오는 8월 14일인데요. 1992년에 태어난 택배가 공식적으로 첫 휴가를 받은 겁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한국통합물류협회에 소속된 택배 회사 5곳과 노동조합이 이틀 동안의 회의 끝에 다음 달 14일 첫 휴가에 합의했습니다. 택배업이 시작된 지 28년 만인데요. 코로나19로 2배가량 늘어난 택배 물량을 소화한 노고를 인정한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이 택배 기사들도 이날 하루만큼은 마음 편히 쉬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8년간 대한민국 택배 기사가 보내온 시간 짚어보고자 합니다. 택배 없는 날이 생기는군요. 예. 우리 변호사님 딱 보면 차가운 도시 남자. 택배 굉장히 많이 시키실 것 같거든요. 새벽에 이렇게 예. 자주 뭔가 올 것 그렇죠. 같은데. 많이 쓰시죠? 그동안 잘 몰랐는데 이게 참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또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택배 기사들의 피로도가 가중됐기 때문에 네. 이런 조치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기시는 입장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이 네.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뭐 환영하는 분위기더라고요. 네,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SNS 통해서 환영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드렸는데 맞아. 이 택배 하시는 분들이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노동 강도가 상당히 셉니다. 예.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택배 기사가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근로시간 보면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7시간까지 아유. 일주일에 6일 정도 근무하기 때문에 주 6일. 이거 과도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법정 근로 시간이 있잖아요. 52시간 안 예, 되나? 주 맞습니다. 52시간이 예. 훌쩍 넘는데 이거 이래도 네. 되는 건가요? 근로기준법에 있는 네. 제도죠. 예. 그런데 이 택배 노동자가요. 실질적으로는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개개별로 다 사장님이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는 건데요. 이제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하루 평균 노동 시간이 12.7시간. 네, 또 월 평균 근무일이 25.6일. 거의 쉬지 못하고 일한다고 볼 수 예.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런데 개인 사업자면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장님인데 예.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 일하면 되는 거고 맞아. 아이, 그 모르는 소리죠. 또 일 많이 하면 또 돈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런 각도로 보시는 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히 사고가 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또 심각해져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일을 못해도 하루 일당의 3배에 이르는 금액 정도를 들여서 대체 인력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참고 일하다가 크게 또 화를 당하는 일 이거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힘든 환경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정부가 2025년에 택배 기사를 포함해서 특수 고용직이라고 하네요. 이분들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는 근로자성이 있지만 예.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그런 업종들이 있거든요. 보험이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노동부가요, 이 고용보험의 어떤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법률 개정안을 9월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예. 올해 안에 법이 바뀌도록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 다뤘지만 갑질 문제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하죠. 그렇습니다. 택배 노동자가 전국에 약 4만 명에 이르는데요. 엄청 많으시네요. 뭐 신문이든 방송이든 이 택배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이 종종 나옵니다. 많아요. 예.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네. 이제 우리나라 주거의 주류가 이제 아파트잖아요. 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 차량, 못 들어오게 하고 택배 막, 트럭 예. 못 들어오게 한다. 아하. 근데 명분은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단지 네. 내에 소란스럽고 위험하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라고 했는데 네. 그러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열어줬거든요. 네. 근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택배 차량이 높잖아요. 높아. 트럭이. 네.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입구에 내려서 손수레, 카트 등을 이용해서 배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업체들은 아예 이런 택배 배송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택배 기사 뭐 처우, 노동 환경 문제점들이 많은데 좀 제일 시급한 거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은. 일단 법적으로 개인 사업자예요. 이게 실제와 잘 맞지 않거든요. 안 맞죠. 네, 네. 따라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좀
사업자성을 부여하고 네. 그리고 근로자성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더라도 실제 현실을 반영해서 근로자로 판단을 하고 또한 최소한의 근로자성을 부여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송 없는 날이 올해는 있다고 합니다. 네. 이날은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한번 또 느껴봤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